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엔 매일경제 이상훈입니다. 아침엔 쌀쌀해도 한낮엔 마치 초여름이 된 듯합니다. 아직 4월인데 말이죠. 오늘은요, 기온이 28도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아침과 한낮의 옷차림은요, 좀 달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아침 신문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입니다. 종부세를 피하자. 강남구 증여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여기다 제목에다 굳이 강남구를 쓴 거는요. 약간 좀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이다. 뭐 이렇게 의미를 하겠죠. 1분기에만 아파트가 1,006건, 전국적으로도 23,000건 늘어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가 좀 있는데요. 잠시 보겠습니다. 연도별로 1분기, 각 연도의 1분기에 아파트 증여가 얼마나 되는가를 숫자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2016년 1분기부터 2021년 올해 1분기까지인데요. 그래프가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특히요. 올해는요.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분위기죠. 좀 더 기사 보면은요. 정부는 원래 뭐 여러 가지 규제 이런 걸 할 때 다주택 매물이 나올 것이다. 이런 기대를 좀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매물이 나오기보다는 증여만 늘어났다. 전국적으로 아들, 딸들이 다 이걸 받았다. 뭐 이런 뜻이 됩니다, 지금. 다음은 조선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정상인가? 뭘 말하는 걸까요? 가상화폐 얘기입니다. 50원짜리 코인이 30분 만에 5만 원이 됐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정상적인 거래로 봐야 할까요? 한국계 가상화폐 아로하나 토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상장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거래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50원이 갑자기 30분 만에 5만 원까지 치솟았다는 겁니다. 상장하자마자 이 배율을 보니까 1,075배나 폭등을 했다. 이건 뭘까요? 무슨 현상으로 봐야 될까요? 이번엔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한미 백신 스와프 추진 중, 추가 도입 협의 중. 뭔가 백신과 관련해서 정부 인사들이 계속 뭔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질문을 받는 과정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혹시 공수표 아닙니까?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더나 물량도 결국 하반기에나 도입. 원래는 2분기라고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불발이 되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요. 이런 가운데 유럽 의약품청은요. 얀센 백신 혈전과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우려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성적으로 확인된 코로나발 학력 양극화다. 서울 중학생 성적 분포를 분석해 보니까요. 중위권 정도 성적을 받는 학생들의 비율이요. 10%포인트가량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옆에 그림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전후로 중학교 2학년 수학 성적을 한번 따져본 거예요. 중위권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랬더니요. 2018년에는 44.4%, 지난해에는 34.2%. 뚝 떨어졌습니다. 학력 양극화, 코로나가 불러온 학력 양극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4군데 신문을 좀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행간 깊숙하고 풍부하게 읽어주시기 위해 4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오늘도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 3번째 자리에 앉아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조대진 변호사 오늘도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4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백신 스와프입니다. 일면 기사 때도 소개가 됐죠. 정부에서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미국과 백신을 주고 받는다는 거죠. 일단 우리가 먼저 받고요, 미국으로부터.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만들어서 미국을 준다. 뭐 이런 개념입니다. 이 얘기 좀
집중적으로 좀 다뤄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남편의 분노입니다. 얼마 전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접종 이후에 사지마비 현상을 보인다는 간호조무사 기사로 참 많이 알려졌는데요. 이 남편분께서 강한 뭐랄까요? 억울함, 분노, 실망 이런 거를 좀 표명하셨습니다. 이 얘기도 다뤄볼 예정이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 다른 길 간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어제 국회 앞에서 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여당 의원들이 동참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작심일 수도 있습니다. 기자들 질문을 다 받고 다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오늘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키워드는 갈라치기입니다. 누구와 누구를 갈라친다는 걸까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당을 떠난 이후에 당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는 발언, 그리고 당 내부에 있는 인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의도가 있을 겁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백신 도입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통화를 했을 땐 2분기에 온다더니 그렇습니다. 2분기에 온다고 설명이 됐죠. 바로 모더나 백신입니다. 화이자 백신과 함께 가장 선호되는 백신이죠. 그런데 어제요. 하반기에나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설명이 안 됐어요. 홍남기 부총리 지금 대정부 질문 어제 이틀째 날이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나온 설명입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2분기부터 총 2천만 명분 확보 청와대가 발표를 했죠. 그 백신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 발표도 됐는가 모르겠는데 4천만 도주를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당 부분이 상반기에는 아무래도 물량이 많이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하반기에 대개 들어오도록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더나사의 스테판 반셀 CEO와 어젯밤 9시 53분부터 10시 20분까지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2천만 명 분량인 4천만 도지의 백신을 공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계약 협상을 추진하던 물량인 2천만 도즈보다 2배 늘어난 규모입니다. 자, 2분기에 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기대를 했죠. 그러나 이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유는 여러 가지로 추정됩니다. 미국에서 지금 화이자 모더나 백신 더 확보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밀린 거 아닌가? 뭐 아직까지 정부에서 뚜렷한 설명은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백신 수급 이게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요. 그래서일까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정부 한미 백신 스와프 협의 중이다. 스와프 바꾸는 겁니다. 미국 3차 접종이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이번엔 정의용 외교장관 국회 출석해서 또 질문을 받고 답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요즘에 국회 중요한 발언들이 많이 나와요, 지금요. 물량 여유 있는 미국에서 긴급 공수를 우리가 해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미국 백신을 위탁 생산한 후 되갚는 방식입니다. 보니까 여기 전제가 많이 깔려 있어요, 지금 일단요. 그리고 존 케리 특사와 집중 논의했다. 근데 이 백신 스와프는요, 지난해 말에 야당에서 먼저 얘기가 나왔어요. 그 당시 제안을 했었죠. 근데 당시에는 좀 어렵다, 안 된다. 그러면서 정부가 좀 일축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뒤늦게 좀 이거를 얘기를 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뒷북 대처 아니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겁니다, 지금.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외교부에서 백신 스와퍼에 대해서 검토하신 결과를 요약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측하고 상당히 진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
지난번 캐리 특사 왔을 때도 이 문제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자, 그래서 백신 스와프가 어제 하루 종일 이제 기사로 다뤄진 거예요. 자, 그럼 그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미국은 화이자 모더나 6억 회분 쌓아뒀지만 한국과 예외적 거래, 명분 찾기는 이게 만만치가 않다. 미국도 내부 사정이 있다 이겁니다.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백신을 받은 뒤 하반기에 되갚기 이런 방식일 텐데요. 미국이 앞서서 멕시코, 캐나다와는 아스트라제네카를 주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아스트라제네카였어요.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백신이잖아요. 미국의 국방물자생산법 가동 영향 결실은 미지수다. 미국 내 법에 또 어떤 장애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아무튼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실려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어제 방역당국이 이와 관련돼서 어떤 반응을 좀 보였는데요. 여기 보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방역당국입니다. 이 백신 스와프와 관련해서 다각적으로 논의 중이지만 현재까지 설명한 내용은 없다. 아직 이루어진 건 없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협상에 진전이 있으면 그때 설명하겠다. 그럼 아직 진전은 없다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좀 생각해서 뭔가를 알아보고 있는 단계로 보여요. 그래서인지요. 정의용 외교장관 어제 앞서서 영상 확인해 봤는데 그 이후에 다시 추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보시죠. 미국도 이번 여름까지는 그 소위 집단 면역을 꼭 성공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해서 그걸 위해서는 자기들도 사실은 그 백신이 그렇게 충족한 분량이 아니다라는 그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서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라는 그 일차적인 입장 그 표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처음에 설명은 뭔가 좀 협의 중입니다. 뭔가 이거 약간 희망이 많이 보이는 얘기였는데 그 이후에 나온 발언은 그러나 좀 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약간 좀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이기재 교수님, 백신 스와프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백신 스와프라는 게 원래 이제 통화 스와프로는 이제 국민들이 그렇죠. 다 통화 아시잖아요. 스와프는 많이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각 모든 국가들이 외환 보유고를 계속 높일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여러 국가들이 외환 위기 때 이렇게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서로 이제 교환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 백신 스와프도 처음에 이제 박진 의원이 국민의힘의 박진 의원이 제기했을 때 저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지금 이제 한 6종 정도의 백신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백신이 가장 유효하게 그 사용될지에 대해서 사실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국가들은 어쨌든 백신 보유 물량을 최대한 확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약사와의 관계에서 최대한 계약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미국도 지금 벌써 화이자 모더나에 6억 회분 아까 있다고 했는데 그 외에도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이나 다 계약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여러 개 제약회사하고 막 계약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문제 생겼죠. 얀센 문제 생겼죠.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런 걸 대비해서 각각의 국가들이 최대한 물량을 확보했을 때 어떤 게 유효하게 터졌다, 유효하게 먹혔다라고 하면 서로 교환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물량을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저는 다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우리는 물량을 확보한 게 거의 없다는 것이죠. 미국은 엄청난 그 각각의 그 백신에 대해서 많은 종류를 확보했지만 우리는 보유한 게 없다 보니까 통화 스와프 같이 통화를 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는. 통화 스와프는 사실은 각자가 뭔가 돈을 들고 있잖아요. 그걸 바꾸는 건데 우리는 백신을 지금 충분히 들고 있지 않아요. 백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나오는 게 이제 반도체 공장을 투자를 증설하는데 해주면서 백신을 받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한 이제 외교적으로 볼 때 지금 미국에서 요구하는 쿼드 가입 같은 거 우리 지금 중국과의 관계에서 지금 미국과 좀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가 좀 불편한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미국의 손을 좀 들어주면서 백신을 받아오자라는 얘기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는 어차피 다음 달에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있을 텐데 그때까지 현 정부에서 어떤 안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백신 스와프를 하려면 결국 주고받아야 되는데 뭘 줄 수 있는지 미국에 이런 부분이 잘 정리만 된다면 불가능한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는 걸 꼭 우리가 백신으로 되갚을 필요는 없는 거다. 다른 게 줄 수 있으면 그거라도 줘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좀 제가 들었는데 조대니 변호사, 이 스와프라는 게 이제
바꾸는 거예요, 뭔가를. 근데 지금 미국은 갖고 있는 백신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나중에 만들 백신을 그때 주겠다. 지금 일단 이 개념입니다. 약간 우리로서는 없는 거를 미리 약속하는 개념이거든요. 이게 좀 어떤 걸림돌 아니면 법적인 문제 뭐 이런 거는 생각 볼 게 좀 있을까요? 일단 그 법적 근거를 좀 찾고 있는데요. 예. 우리나라가 워낙 지금 좀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백신을 지금 들여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착안한 게 이제 통화 스와프에서 백신 스와프로 이제 어떻게 보면 변형된 방식을 좀 찾아내는 건데요. 예.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뭔가를 들고 있어야지 바꿀 수가 있는데 들고 있는 게 없으니까 예. 굳이 이제 백신으로 나중에 갚으면 좋겠지만 안 되면 뭐 현금이라도 주겠다 이런 식으로의 방식을 지금 고려하고 있는 걸로 지금 보여지고 근데 지금 있고요. 사실 현금이 문제가 아닌 상황이잖아요. 백신도 네, 지금. 그렇죠. 그리고 이 그 백신 스와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디에 근거가 있느냐를 또 찾아봤는데 예. 지금 찾아보니까 한미 FTA의 그 제5장에 예. 양국이 양질의 특허 및 복제에 관련된 의약품 개발을 촉진한다는 근거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품. 그런 근거 조항을 근거로 해서 이제 백신 스와프가 법적 근거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예. 아까 앵커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지금 우리가 워낙 들고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정부도 좀 상당히 난감한 그런 상황인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미 FTA 자유무역협정상에 뭔가 서로 이 약품 개발, 의약품 개발에 대한 촉진을 한다 뭐 이런 규정이 있는데 그거를 활용해서 뭔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건데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별로 아쉬울 게 없고 우리가 아쉬운 거거든요. 지금 상황은요, 지금. 자, 이 가능성 일단은 말이 나왔습니다, 지금요. 그리고 정부도 뭔가를 좀 해보겠다는 입장이고요. 이거 잘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 백신 스와프와 함께 우리가 들고 있는 카드가 무엇인가? 그걸 다 써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내용도 있는데요. 다음 보겠습니다. 지금 급한 건 한미 반도체 그리고 백신 동맹이다. 미국은 지금 반도체가 아쉽죠.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는 반도체가 강하잖아요. 아래로 가겠습니다. 내달 한미 정상회담 예정돼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만납니다. 산업계 반도체를 전략 무기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가 있답니다. 아래로 가겠습니다. 백신을 쥔 미국, 백신 원료 등 빗장 걸지만 반도체 공급은 부족하다. 백신은 우위에 있지만 반도체 아쉽다는 거죠. 우리는요, 반도체를 든 한국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 공장 증설 등 협상 카드로 이거 충분히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미국의 아쉬운 반도체 넘겨주고 우리는 백신을 받고 뭐 이런 거 가능한 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 그리고요. 이와 함께 이게 최근 들어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쿼드라는 게 있어요. 중국을 압박하는 어떤 동맹관계 뭐 이런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어제 국회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쿼드에 참여하지 않고 백신 협력을 할 수 있다고 보세요? 이 백신 그 분야에서의 협력 그 물론 동맹 관계에서 우선적으로 물론 고려가 된다고 봅니다만 미중 간의 갈등이라든지 쿼드 참여 이런 거는 연관이 직접 없다고 보고 미국이나 EU 등에서도 이 백신 문제는 이런 정치 외교적인 사항과는 디카플링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상국에 대한 백신 기부와 같은 다양한 코로나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 중국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도 공평한 백신 공급, 원활한 인력 이동, 과감한 재정 투자 등 코로나 극복을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자, 마지막 영상이 문재인 대통령 보아웃 포럼 축사를 영상으로 이제 보내서 여기 이제 공개가 된 건데 저 연설 내용 중에 이제 미국을 겨냥한 듯한 얘기들이 있어요. 이웃을 배려해야 된다. 뭐 혼자만 잘 간다고 뭐 되는 거냐. 뭐 이런 취지의 얘기가 좀 있습니다. 최영호 고문님. 네. 일단 백신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에 대한 약간 불만 표시로도 이해가 될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요. 네.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쿼드와 반도체 이걸 활용해서 백신을 확보하는 방안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요 희망 고문 같습니다. 그러면 어렵다는 뜻입니까? 이게 아니 그러니까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우리 반도체 한다 그러면 우리 백신 지금 당장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 반도체 미국에서 당장 필요한 거 아닙니까? 공장 줘서 3년 후에 뭐 생산하는 거 그게 이 참 받아들이니까 하여튼 제안을 하려면 예.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해야 되는데 예. 여기 룸이 있다 그죠? 아니면 그럼 TSMC에서 우리가 만들어 갖고 올게 이러면 뭐 안 되고요. 꼭 우리나라 삼성일 필요가 있는가? 미국이 예. 그렇게 반응을 보인다면요. 그다음에 바이든 정부에게 무지무지하게 부담 주는 겁니다. 특정 국가하고 백신을 거래했다. 지금 멕시코와 캐나다는요. 옛날에 나프타 아시죠? 예. 북미 그 무역 협정 조합 그거의 후손이 USMCA에 의거해서 준 거거든요. 그래서 뭐 멕시코에 250만 개, 그다음에 캐나다에 150만 개 줘서 연내 갚는 거 부분이 있어서 예. 그거는 자기네들이 명분 있게 지금 가는 부분들이에요. 우리도 FTA가 있잖아요. 우리도 미국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굉장히 제너럴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특정 국가하고 이런 걸 한다 그러면은 분명히 걸림돌이 의회에서부터 정할 거고요. 그 미국 그다음에 입장에서는 이런 전례를 남겨두는 게 부담스럽다. 뭐 전혀 그거는 안 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3차 접종 얘기가 나왔잖아요. 부스터샷을 놔야 된다. 예. 그거 노트래도 좀 뭐 남는 부분이 있지만 자, 그다음에는 아스트라제네카를 지금 줄 수밖에 없거든요. 예. 아스트라제네카 미국에서 생산을 하지만 사용은 금지가 돼 있는 그렇죠. 약품입니다. 미국은 아직 안 씁니다. 비축만 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거를 또 갖고 온다 그럼 국내에서 그게 뭐 적용이 되겠어요? 그거는 국내에서 약간 좀 거부 반응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캐나다나 멕시코에 갖다 준 것도 아스트라제네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지금 좋은 아이디어고 어떤 우리가 진짜 특출난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할 때 모더나나 화이자를 갖고 들어오는 거지. 예. 거기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걸림돌이 많고요. 특히 이번에 이제 뭐 이것이 굉장히 부각이 된 게 뭐냐면 스가하고 바이든하고 정상회담 한 다음에 예. 바로 스가가 전화를 하잖아요. 예. 화이자 CEO 엘버트 블라한테 전화를 해갖고 예. 공급 좀 더 주십시오. 그럽시다. 그리고 전화 끊었거든요. 지금 뭐 1억 회분 뭐 이렇게 얘기가 네. 나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전화 한 통하고 이렇게 분위기 되면 가는 줄 알았는데 그 전에 얼마나 많은 외교적인 그런 그 준비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너무나 좋은 아이디어인데 예. 실제로 우리가 어떤 패를 꺼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뭐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뭐 실패할 확률이 51%라고 저는 봅니다. 최영원 고문님께서는 굉장히 비관적 전망을 지금 해주셨어요. 박순 전 대변인께서는요. 네. 일단 반도체 그리고 이 쿼드 각각 이걸 활용할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하고 내달 말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요. 미국을 가서. 거기서 우리도 좀 일본처럼 좀 백신을 어떻게 좀 대량 확보하는 방안 이것도 안 될까요? 저는 이제 이 문제가 예. 지금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상회담으로 앞두고 정상회담의 의제를 지금 서로 조율하는 과정일 겁니다. 지금 활발하게 지금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있겠죠. 그런데 우리 백신의 상황, 우리가 너무 급하게 이런 카드를 막 꺼내고 하는 것이 결코 문재인 대통령의 협상력에 힘을 빼는 일입니다. 예. 그리고 미국은 사실 반도체 급하잖아요. 예.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반도체 투자를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의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이렇게 안 해도 이야기를 하게 돼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알아서 반도체 얘기를 꺼낸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백신 때문에 마치 무슨 뭐 구걸하듯이 굉장히 다급한 것처럼 이렇게 자꾸 국회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예. 대통령의 협상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미국에서 이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먼저 하게 돼 있고 거기에 예. 따라서 백신 제공 여부도 미국이 결정해서 우리에게 제한하도록 하는 전략이 저는 맞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은 미국이 먼저 반도체 얘기를 하면서 백신 얘기도 같이 붙여서 얘기를 꺼낼 때 우리는 받아주는 모양새를 하면 된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지금 반도체가 절실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우리 백신 현황을 보면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구입 계약서를 쓴 게 지금 7,900만 명분입니다. 인구 5천만 명분의 한 70%를 맞아서 집단 면역이 이른다고 보면 3,600만 명을 맞추는 계획이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지금 7,900만 명 계약서를 썼어요. 예.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계약이 잘 집행이 되도록 지금 세계적으로 백신의 불안정한 상황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예. 그 계약서가 집행이 되도록 우리는 충실하게 계약을 이행해달라고 요구하고 요청하고 관리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아, 계약 관리를 잘하면 충분히 이제 들어온다. 기다리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만 해도 화이자가 25만 회 분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반기에 이게 700만 명 분이 들어오게 돼 있는데 예. 계약대로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앞으로 어떤 불확실성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예. 이런 것이고 꼭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백신에 빠져서 방역 문제를 소홀히 할까 봐 저는 너무 걱정이 돼요. 지금 이제 올해 1월 달에 전 세계적으로 최고치의 일일 확진자가 나온 것이 84만 명이었거든요. 최고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세계의 최고치가 얼마에 83만 명이 나왔어요. 예. 그리고 미국이 백신으로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지만 미국은 하루에 오늘도 7만 명입니다. 미국이 확진자가. 그렇습니다. 여전히 예. 많이 나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백신을 아무리 맞은들 뭐합니까? 확진자 방역을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방역과 백신 두 가지를 다 잘하는 나라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신의 어떤 이런 상황들을 자꾸 너무 부추기면서 예. 국민 불안을 키우고 방역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큰 문제다.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차분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그 정상회담 의제에서 예. 우리가 너무 다급하게 이걸 늘려고 하는 것보다는 예. 당연히 미국이 제안을 해올 겁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이 문제는 추가 백신을 우리가 안정적으로 예. 확보하자고 하는 것이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전략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드 문제는 어떻게 좀 보세요? 코드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장기적 핵심 외교 전략입니다. 안보 외교 전략 이 그렇죠. 부분이니까요. 한국, 미국, 중국 사이에서 그래서 이 백신 문제 코로나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우리 아주 오랜 장기간에 걸칠 우리가 핵심 이익을 지키는 문제인데 그걸 거론하는 것은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이다. 저는 그거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시는 거네요. 예. 최영호 고문님께서도 약간 뭐 다른 생각이 있으신 아니 것 같아요. 다른 생각이고 예. 같은 맥락에서 보아오 연설에서 대통령께서 예. 그러니까 한중일 간에 기술 협력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게 묘수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뭐 미국이 기술 견제를 지금 중국에게 굉장히 세게 하고 있잖아요. 예. 미국이 몸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연설들이라든가 명분들을 축적해서 다음 달에 만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미국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게 가장 좋다. 그쪽에서 먼저 내놔야죠. 그래서 진짜로 거부할 수 없는 예. 이런 제안들이 나왔을 때 이것이 현실이 되지 그전에는 또 이렇게 뭐 외교상으로 왔다 갔다 이건 뭐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봅니다. 사실 이 정상들의 회담은요, 뭐 이렇게 오래 안 하잖아요. 이미 다 조율된 상태에서 최종 확답 정도 받고 사인하는 절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엄청나게 많은 물밑 작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의제를 놓고 미국과 우리가 지금 굉장히 줄다리기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요. 지금 이런 과정입니다, 지금. 그리고 앵커님 짧게 멕시코와 캐나다에도 예. 졌다라는 것이 혹시 우리가 상황 판단을 하는데 예. 오해가 될 우려가 있는데 미국이 멕시코, 캐나다 준 건 뭐냐면 예. 인접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혹시라도 또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데는 인접 국가의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 그런 어떤 상황들을 고려해서 준 것이지 거기가 받았으니까 우리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상황을 그런 전제로 해서는 좀 우리하고 오판할 가능성이 똑같이 이걸 비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는 거죠, 거기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백신 얘기 참 많이 나옵니다, 요즘에요. 국회에서 특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요. 다음은요.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금요. 보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사지마비 간호조무사 남편분이요.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아니 이 백신 나라를 믿고 접종했는데 치료 간병 일주일에 400만 원이나 나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이러는 거예요 지금. 자, 아내 백신 접종 전에 건강에 아무 문제 없었다. 정부는 부작용 보상 책임을 진다고도 하더니 지금 뭐 개인 인과관계 얘기 인과관계 없다고 설명하면서 인과관계를 그럼 개인이 입증을 하라는 겁니까? 인과관계가 있어야 정부가 뭔가를 해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자, 접종 전에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접종 후에 사지마비 현상. 그리고 지금 후유증도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남편분의 한탄이에요.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대통령 말 믿었는데 국가가 있긴 한 건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군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접종 후 사지마비 간호조무사 남편의 분노다.
그리고 이분이 청와대 청원 글도 올리셨어요.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청원 글이 지금 어떤 모습이었는지. 여기 보시면 뭐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후 사지마비가 온 간호조무사의 남편입니다. 라면서 이제 본인 생각을 쭉 풀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참여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뭐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 아랫부분이에요. 백신을 맞지 말고 코로나에 걸리는 게 더 현명했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한탄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백신 접종을 거부할 수도 없었던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게 의료계 종사자니까 맞아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건강도 잃고 막대한 치료비라는 현실적인 문제까지 떠안게 되었다. 이런 호소입니다. 지금.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 준비되어 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 반응으로 인해서 생기는 진료비의 본인 부담금과 간병비 그리고 장애 일시 보상금이나 또는 사망할 경우에는 사망 일시 보상금과 장제비가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 당국에서는 앞서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 지원을 하겠다라고요. 근데 문제는요. 조대인 변호사. 네. 인과관계입니다. 네, 인과관계가 되게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입장은 그겁니다. 배상은 해주겠다. 근데 입증 책임은 너희가 져라. 그러니까 국민들 보고 지라 이거죠. 그럼 지금 당사자 보고 입증하라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이 나타난 것 사실 자체는 인정을 하겠지만 왜 그 부작용이 어떤 인과관계에 의해서 연결이 됐는지에 관련돼서는 국민들이 한번 시험해 보라. 그럼 쉽게 말하면 백신이 직접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는가 아니면 접종을 받으신 분이 특이 체질이라서 문제가 일어났는가 뭐 이거를 증명하라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일반 국민들이 입증하기는 전문가도 아닌데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근데 이제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설명이 나왔을 때 대통령도 국가가 책임지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지금 방금 뭐 질병관리청에서도 관련돼서 그 국가가 책임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국민한테 다 짐을 떠넘겨놓은 상태가 돼버리게 되니까 이게 뭐 정말 국민들이 이거를 입증할 수 있는지에 관련된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네. 현실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입증 책임을 전환시키면 됩니다. 이게 법률상 용어로 그러니까 관련돼서 입증 책임을 입증에 관련된 책임을 그 접종하는 그 주체한테 넘기고 나머지 관련돼서는 이런 부작용이 발생만 하면 일단 책임을 져주는 걸로 이렇게 입증 책임을 좀 전환시키면 가능한데 그럴 경우에 있어서는 또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쉽게 그런 부분들을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죠. 네네. 여기 보시면요. 여기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여기 가운데로 가겠습니다.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이 한 이야기를 여기다 잠깐 소개를 하고 있어요. 지난 1월입니다. 정부가 전적으로 부작용을 책임지며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작용이 발생하면 충분히 보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 부작용과 접종 사이의 인과성 뭐 이런 게 아마 전제로 깔려 있는 걸로 보여요. 자, 이게 이기재 교수님. 지금 이 남편분께서 정부에 대한 강한 실망, 뭐 넘어서 약간 분노 이런 걸 좀 표출하셨어요. 이거 어떡하죠? 저도 뭐 내용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던데 저는 왜 아직도 저게 준비가 안 돼 있는지 사실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고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정부에서 하겠다고. 왜냐하면 그게 이제 백신 도입을 저희가 처음에 할 때 제약회사에서는 부작용을 책임지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거를 과연 정부가 맡기로 했죠, 그 부분은. 그래서 그 문제 갖고 시비가 한참 있다가 결국 이제 국가가 책임지겠다, 정부가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저런 이제 대통령의 말이 나왔던 건데 지금 이제 이런 사례가 나왔지 않습니까? 나왔는데 이게 간호조무사 지금 남편분 같은 경우는 그 내용을 보니까 이게 질병청에도 다녀오고 시청에도 가고 또 구청 가라서 구청 가고 그다음에 이제 산재보험까지 이제 얘기하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과연 이 기사를 보면서 과연 그 국민들이 이거 백신 접종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더 가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다가 만약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에 대한 인과관계 내가 책임져야 되고 이거를 국가에서 책임진다고 그러더니 그야말로 모든 일반면 민원 처리하듯이 계속 핑퐁만 치고 있다라고 하면 물론 굉장히 드문 사례긴 합니다만 발생을 했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우리 시작 아닙니까, 시작. 지금 이제 접종률 3%밖에 안 됐습니다. 이제 국민이 100%를 맞아야 되는데 이제 3%밖에 안 됐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 보면 저는 빠르게 좀 정부에서 대처해서 왜 이 원인이 생겼는지
그래서 이게 질병청에 이걸 전담하는 부서가 없는 건지 있는데 어떤 업무 영역 관계에서의 문제가 생기다면 일괄 처리부를 따로 만든다든가 이런 바로 행정적 조치를 통해서 이런 불신들을 바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영호 고문님. 네. 아니 이거 입증이 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병명이 뭐냐면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이거든요. 근데 인과관계가 아직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거는 주사를 놨기 때문에 생겼다는 거가 의사가 진단이 내린 거예요. 이거는 접종에 의해서만 나오는 병이거든요. 그래갖고 6에서 12개월을 재활하고 그다음에 불구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의사가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오롯이 질병청의 잘못입니다. 질병청이 그런 것까지 다 해서 조사까지 해갔는데 아무런 뭐 조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부분들인데 이것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뭐 국민들에게 이런 백신을 맞추면서의 최저한의 어떤 책임감을 갖겠다는 그런 약조였는데 그걸 깨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는 질병청에 조금 더 분발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각별한 그런 조심을 해야지 다른 사람들이 또 맞아가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거는 조금 질병청의 잘못에 큰 방점을 두고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대인 변호사, 최영호 고문님께서 이거 분명한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당국의 입장은 뭐예요, 그럼? 일단 뭐 최대한 그 관련된 접종의 인과성이 연결이 되면 배상을 해주겠다라는 입장일 겁니다. 방금 뭐 지병이 없었다거나 뭐 다 기타의 그 변수가 없었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쪽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기준에 관련된 것이죠. 그러니까 한번 이런 부분들을 그 예외적인 부분이라고 해서 받아들여 주면 그 수가 워낙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이고요. 또 정부도 고민이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이렇게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대선 주자 이야기들이 오늘 신문에 꽤 실려 있어요. 그리고 그중에 한 분이죠. 이재명 경기지사 이야기입니다. 어제 국회 앞에서 토론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여당 의원들이 공동 주최자로 이름을 올린 행사가 있습니다. 40명이 넘었더군요. 그리고 그 행사 뒤에 기자들의 질문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재명 여당 주류의 선전포고를 했다. 해석입니다. 해석. 선전포고를 해석했어요. 개혁보단 민생 실천이 중요하다.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서 가서 보면요. 그럼 여당은 지금 방점을 개혁 더 해야 된다. 여기에 두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는 그거 말고요. 민생 아닙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선전포고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 소개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크게 3가지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여의도를 방문했다. 30분 작심 발언을 했다. 이례적입니다. 거의 기자회견 수준이죠, 이 정도면은요. 재보선 참패 국민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러면서 개혁 중요하지만 그거보단 지금 민생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뭐 실거주 2주택은 생필품 보호해야. 이거는 좀 여당 그리고 정부 입장과 다른 거 아니에요? 2주택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뭔가 좀 안 좋게 보는 게 그동안 정부 입장이었는데 실거주하는 2주택 예를 들면 서울에 하나 다른 지역에 뭐 별장 하나 이런 거는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백신 독자 수급도 정부와 차별화되는 측면이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강선 친문 문자 폭탄에 관련해서 뭔가 좀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야기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상되었던 측면도 없지는 않지만 정말로 깊이 반성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일상적 삶에서 멀리 떨어진 거대한 개혁 담론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일상적인 삶을 개선하는 작은 실천적 개혁들, 민생 개혁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 경기도 안에서라도 제가 맡은 역할을 최선을 다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면목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견 표현의 방식이 폭력적이거나 아니면 상례를 벗어나는 경우는 옳지 않죠. 좀 과잉 대표되는 측면이 있고 또 과잉 반응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의례 있는 일상의 일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경 안 쓰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제가 들어본 바로는 한 1000개쯤 차단하면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여당 내에서 나오는 목소리와는 살짝 결이 달라 보이기도 해요, 지금요. 그리고요, 어제 부동산과 관련된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데 답이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모든 답이 들어 있습니다. 실주거용 1주택 또는 2주택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한다면 이건 생필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생필품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주거용이 아닌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라면 이거는 투자 또는 투기 수단이기 때문에 사회적 부작용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하는 게 맞습니다.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 저기 지방 경치 좋은 곳에 소위 세컨하우스라고 하는 것을 별장을 만들어서 주말이나 이럴 때 실제로 이용한다면 그걸 2주택이라고 해서 제재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박수현 전 대변인, 예. 좀 영상을 좀 길게 들어봤는데요. 다른 길로 보이십니까? 여기 지금 해석은 선전포고를 한 거다. 신문의 선전포고다. 이렇게 해석이 됐는데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언론의 해석일 뿐입니다. 우리 한국일보가 저렇게 이제 제목을 뽑았는데 예. 언론으로서는 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제목을 주로 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재명 지사의 그 말씀을 저도 다 읽어봤는데요. 예. 거기에 그 경기도가 백신을 독자 도입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 부분만 빼고는 예. 나머지 모든 것은 민주당 구성원의 평균 생각입니다. 평균적인 생각을 얘기한 평균적인 거다.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뭐 개혁이냐 아니면 민생이냐 뭐 이렇게 자꾸 구분을 해서 이제 이야기를 언론에서 이제 하시는데 예. 그런데 민주당은 한 번도 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개혁과 민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것을 앞세우고 뒤세우고 이렇게 하는 정당은 없어요. 예, 다 똑같이 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 당의 그 윤호중 원내대표 예. 비상대책위원장인데 이분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 민생을 앞바퀴로 그다음에 개혁을 뒷바퀴로 이 사륜구동 운행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다만 저희가 좀 관리를 실패한 건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만 소위 검찰 개혁의 과정 중에서 추윤 갈등이라고 국민께서 피곤해하시던 필요해하시던 그 과정을 너무 오래 끌은 것. 그래서 민주당이 마치 거대 담론의 개혁만 앞세우고 예. 민생은 뒷전 아니냐라고 하는 이미지를 준 것. 예. 그럼 잘못한 거죠. 그것은. 그래서 이재명 지사의 저 이야기는 민주당 구성원의 평균 생각이고 제 생각도 저보고 이야기를 하고 해서 똑같이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재명 지사가 저는 대권 후보로서 본다면 지금까지는 선명하고 강성한 이런 어떤 이미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지지율 1위 후보답게 이제는 자신의 이미지를 좀 더 폭넓게 민주당 주류 안으로 다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훅 들어온 이러한 자기 자신의 이미지를 다시 보완하는 메이킹을 확실하게 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이기재 교수님, 뭐 같은 질문인데 지금 다른 방식의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이재명 경기지사 대선 주자 지지율이 20%에 묶여 있습니다. 뭐 일부 언론에서 갇혀 있다는 표현도 써요. 거기서 왔다 갔다만 하지 더 이상 뭐 위로 올라가지 못한다는 뜻인데 그런 상황에서 어제 저 행사가 있었고 많은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이것이 지금 박수현 전 대변인께서는 민주당 안으로 좀 더 들어가기 위해서 저렇게 얘기한 거다. 근데 또 다른 해석은 민주당 밖으로 더 나가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나가기 위한 행동이라고 봅니다. 해석이 갈렸습니다, 지금요. 왜냐하면 어차피 현 정권에서 이제 그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되면 과거에 보면은 이제 김대중 대통령 정권 치하에서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나오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나올 때 한 정당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창출될 때 보면 그 이전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 태도를 갖지 않고서는 새롭게 자기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권이라는 게 5년 동안에 계속 뭐 생로병사의 흐름과 같이 레임덕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1년 차밖에 안 남았고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30% 이하로 떨어질 게 이제 오늘 내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과연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무조건 찬성만 하고 지지하고 옹호해 갖고 이게
본인이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느냐? 저는 그게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각을 이제 세우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럼 차별화 과정이다 지금. 네, 그렇습니다. 예, 다만 워낙 지금 민주당 내에서 또 이재명 지사에 대한 비토가 강하거든요. 왜냐하면 혹시 이재명 지사의 개인 캐릭터상 저분이 대통령이 되면 문재인 대통령을 의 세력들을 어떻게 뭐 심하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불신인 보복할 수 거죠. 있다. 예, 불신인 거죠, 불신. 예, 정치 보복할 수 있다라는 불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현재 그 친문 세력과의 융화가 사실 안 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수위를 조정하고 있지만 결국은 다른 길을 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뭐 부동산 관련해서 발언도 1가구 2주택 이거에 대해서 뭐 문 대통령의 말에 답이 있다고 하지만 그게 전혀 저희가 볼 때는 답이 아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 그나마도 그 실거주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지 1가구 2주택자에 대해서는 강한 징벌적 조치 세금을 통해서 그 매도하게끔 유도하는 정책인데 지금 뭐 저렇게 얘기하는 건 완전히 노선이 다르다고 봅니다. 자, 여러 가지 얘기인데 또 백신 얘기도 어제 있었거든요. 이제 백신과 관련돼서 오늘 신문 기사에는 구체적인 내용도 좀 나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재명, 이제 언론이 이제 취재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스푸트니크 백신도 도입 논의해야. 이거 러시아 백신인데요. 스푸트니크. 독자 검토 발언 이어서 구체적으로 백신 이름을 언급했다. 아직 안전성 명확히 검증이 안 됐는데 방역 당국은 더 지켜볼 필요 있다. 유보 상태입니다. 근데 스푸트니크 백신 얘기를 합니다, 지금요. 최하고 의원님, 이거 어떻게 될까요? 된다 그러면 진짜 뭐 엄청난 거지만 지자체 단체장이 누구하고 저거를 연락을 해야 되죠? 그다음에 이제 의약품을 수입해 와야 되는데 그거는 정부의 통제를 받아야 될 텐데 그게 가능할까요? 승인 뭐 이런 게 또 필요한 거죠. 네, 다 그런 걸로 봐서는 굉장히 저것도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이제 뭐 이렇게 뭐 저 국회에 가서 얘기하고 그러는데요. 제가 상황을 잠깐만 비틀어 보면 만약에 민주당이 이번에 선거에서 다 이겼다. 거꾸로 된 상황이 나왔으면 이재명 지사는 더욱더 이렇게 자기의 길을 가려고 굉장히 더 선을 걷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럽니까? 아니 이제 진짜로 그렇다면은 뭐 다른 당내 주자들한테 자기가 어떤 교두보를 지금 뭐 뺏긴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다 이겼으면 더욱더 아주 뭐 명확하고 이 더 극렬하다고 할까요? 그러한 거리두기에 나오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더 심한 것도 나왔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재보선에 졌기 때문에 이 정도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 7월 9일까지가 이제 7월 9일부터가 예비 후보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직자 선거에서 4개월 전에 이제 사퇴를 해야 되죠. 등등해 봤을 때 이제 5월부터는 진짜로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이 대선 전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더욱더 이런 얘기들은 많이 들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조대인 변호사. 지방 정부가 백신 도입하는 것, 특히 코로나19 백신 도입하는 거 이게 어떻게 법률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일단 뭐 금지되어 있지는 않는데요. 아까 최영호 의원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게 그 방역 관련된 그리고 접종 관련된 부분이 뭐 협상도 해야 되고 검증도 이루어져야 되고 부작용이 이루어졌을 때는 또 배상도 해줘야 되고 또 유통과 안전성에 관련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게 국가 체계 아래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이렇게 제한적인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의욕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또 그게 또 상황상 가능하더라도 단독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일까요? 여기 보면 스푸트니크 백신 도입한다가 아니라 논의해야라고 해네. 논의해야.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에 대한 제안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약간 이런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아무튼 뭔가 이슈를 계속 뭔가 제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요. 다음은 야당 상황 좀 보겠습니다. 야당에서는요, 이 야당을 떠나신 분과 야당이 계속 뭔가 이렇게 뭐랄까요? 요즘 뭐 표현으로 쓰면 투닥거린달까요? 뭐 이런 게 자꾸 보입니다, 지금요. 김종인, 국민의힘, 윤석열 갈라놓고
갈라치기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윤에겐 사실상 대권 코칭을 하고 있다. 그럼 여기 적혀 있는 윤, 이 코칭을 받고 있는 거 맞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지금. 좀 더 보겠습니다. 연일 독서를 하고 있는 김종인, 그 의도가 무엇일까? 촉각이다. 돼 있습니다. 여기 이런 얘기를 해요. 윤석열 국민의힘에 들어가겠나? 흙탕물에 놀면 똑같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가 흙탕물, 국민의힘. 뭐 이런 거예요, 지금. 뭐 백조 오리 얘기도 막 합니다. 언론 인터뷰 통해서 입당 반대 메시지. 그리고 뭐 주호영 원내대표가 뭐 안철수와 작당을 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죠. 그 또 반발이 있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의도는 대선판 주도하려는 의도 아니냐. 이렇게 또 해석하고 있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이런 얘기를 해요. 윤석열 지금 국민의힘에 들어가 흙탕물에서 놀면 똑같은 사람 된다. 아, 백조가 오리밭에 가면 오리가 돼버리는 것. 오리밭, 백조, 흙탕물 뭐 이럽니다. 지금 얼마 전에는 아수라장이라고 그랬잖아요. 흙탕물이고 아수라장이고 이런 겁니다. 지금요.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또 얘기해요. 주호영 뭐 작당을 했다. 뭐 하류적 사고방식, 오붕, 이거 속어인데 부하 뭐 이런 뜻입니다. 짓고 싶으면 지져라. 아, 거칠죠 좀 표현이요.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기재 교수님. 얼마 전까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몸담고 있던 정당이었어요. 근데 떠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참 답답한데요. 그 아무래도 많이 서운하신 것 같아요. 누가 이렇게 서운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그 보궐선거의 승리의 요인을 김종인 위원장은 그 본인이 90%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의 전체적인 뭐 의원들이나 기류는 결국 이번 보궐선거의 승리는 결국 민심의 승리, 즉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에 대한 여론 그리고 LH 사건 이런 여건이 결합해서 우리가 승리했다 생각하지 김종인 위원장 때문에 이겼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예. 그런 이제 차이에서 비롯되는 건데 김종인 위원장은 본인이 그래서 이번 선거를 승리하면서 사실은 잡아주길 기다렸을 겁니다. 위원장을 더 하시라 대선까지. 그리고 사실 그거를 은연중에 옆에 얘기한 정황들도 여러 가지 있었고요. 그래서 예. 근데 뭐 그 현재 뭐 비대위원 일부 정도가 좀 더 하시죠라고 했지 전체적으로 잡는 기류가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은 뭐 나가겠다고 얘기했지만 뭐 진짜 나가게 됐고 근데 나가서도 누가 찾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섭섭함 때문이라고 보시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언론을 통해서 계속 이제 메시지를 내면서 나의 존재 가치를 봐달라라고 얘기하시는 건데 저는 뭐 이거에 대해서 이견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김종인 위원장의 캐릭터다라는 의견도 있고 또 하나는 김종인 위원장의 전략 아니냐 또 이렇게 해서 또 제3지대를 구축해서 다음 단계 또 2단계 통합을 해서 저기 이번에 진짜 정권 교체를 이루려는 고도의 전략이다 이런 생각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자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김종인 위원장의 기본 캐릭터고 노회한 그 경세가로서 본인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지금 안철수나 홍준표 전 대표 현재 의원이죠. 에 대해서도 입당을 반대했는데 지금 원내대표 출마하는 네 분이 다 홍준표 입당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양호 고문님께서 보시기에는요, 이렇게까지 얘기 나오는 게 그냥 어떤 섭섭함의 발로입니까? 아니면 뭔가 큰 그림이 있는 겁니까? 저는 그거 판단 내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그거에 답을 받으면은 제가 판단이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지금 좀 뭐 궁금한 게 첫째, 안철수는 왜 당에 들어오라고 그렇게 처음부터 얘기를 하셨는가?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본인은 이런 백조하고 뭐 오리밭 이런 말씀하시면 본인은 어떻게 해서 오리가 안 되었는가? 오리밭에 있었는데? 네, 오리밭에 있었는데 왜 오리가 안 돼 있는가? 그다음에 세 번째, 저는 김종인 위원장은 백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흙탕물에서 어떻게 흙탕물 한 방울도 안 튀긴 백조로 나왔을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을 좀 듣고 싶어요. 답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진짜 이것이 전략이냐 자기의 과욕이냐 뭐 이런 것들 하는데 일단은 다시 한번 예. 김종인 위원장도 야권의 큰 뭐 전체 그림을 통합을 하는데 분명히 해주실 일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 만평이 오늘 하나 있는데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목이 대선 유원지에서 이게 오리배네요, 오리배. 근데 물 보세요. 흙탕물입니다, 흙탕물. 그대로 설명을 이거 묘사를 했군요. 여기 보면 국민의힘 오리배와 김종인 오리배가 막 물어뜯고 있어요. 그리고 좋은 말로 할 때 이건 알아 서로 얘기합니다. 근데 뒤에는 윤석열 하면서 뭔가 팝콘을 드시나요, 지금? 보고 있어요. 팝콘 각이네요. 이 오리배에 누가 탈 거냐 지금 이런 것 같아요, 지금요. 이 그림은. 자, 이와 관련해서요. 국민의당 내부에서 나온 이야기가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님 인터뷰에서 좀 안철수 대표랑 서울시장 후보직 두고 뭐 작당을 했다 뭐 이런 거친 표현까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작당은 당을 만드는 게 작당인데 경선 과정에서 특정인을 돕거나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아마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우리 당에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본인의 어떤 상황에 대한 판단이고 그렇다면 우리 당이 이 표현대로 별로라면 안철수 대표는 뭐 때문에 입당하라고 했습니까? 박수현 전 대변인. 지금 이 만평에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은 지켜보고 있어요. 윤 전 총장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윤 총장은 이런 어떤 싸움이나 뭐 이런 것에 관심이 없을 겁니다. 지금 본인이 이제 곧 그 언론인을 통해서 국민 앞에 직접 서야 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다른 분들의 입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잊혀지지 않는 그런 정무적 관리를 나름대로 좀 해왔는데 예. 이제 곧 국민 앞에 직접 서야 되는데 뭐 이제 너무나 많은 말들을 본인이 직접 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은 법조인으로서만 평생을 살아오신 분인데 예. 어떻게 미래를 설계하는 이 정치인으로서 자기가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니 두려울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열심히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고시 공부하듯이 아마 공부를 하고 있지 뭐 이 판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을 아예 지금 못할 것이다는 생각을 하고요. 예. 공부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기왕의 정치를 하시기로 했으니까. 그리고 또 김종인 대표님의 예. 그 현재 이런 행보에 대해서 우리 이기자 교수님은 섭섭함도 있을 것이다 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 옛날에 좀 가까이 계셨잖아요. 저희 당에 계실 때 그렇죠. 비서실장을 민주당에 했으니까요. 있었을 때 가까이 예. 모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우선 그 국민의당 내부의 중진 의원들이라는 분이 주호영 대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어요. 제가 뭐 누구누군지 아는데 예.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조금 지지율이 높으니까 안철수에게 빨리 그 서울시장 단일화를 하자라고 주장을 계속했는데 김종인 대표 혼자만 이 국민의힘 내부 당원의 후보를 가지고 해야지 말이 되냐. 예. 이 정당인 맞냐라고 하는 실망이 너무 큰 거예요. 인정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느꼈던 실망과 분노가 굉장히 크고 그래서 정당도 아니다. 국민의힘 당신들은.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붙이면 김종인 대표는 1당, 2당 모든 당을 다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양당 체제 가지고는 대한민국 정치가 발전할 수 없겠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당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야 어떻겠냐라고 하는 빅피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당, 이른바 신당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전망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실 뭐 밖에서 신당 얘기가 있긴 합니다, 지금요, 조금씩이요. 자, 이런 가운데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 언론 인터뷰입니다. 매일경제 인터뷰인데요. 윤석열 여당 후보에겐 가장 쉬운 상대다. 대선과 관련해서 가장 쉽다고 평가를 했어요. 대선 최대 변수는 경제회복이다. 대선 주자 인터뷰에서 가장 쉬운 상대. 그러니까 여당 대선 후보가 결정됐을 때 윤석열 총장도 야당 후보가 된다면 어떻게 평가하세요라는 질문에 가장 쉬운 상대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 변호사. 네. 동의하세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얘기.
뭐 저는 그 정세균 전 총리의 그 마음을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아, 마음을 이해한다. 일단은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에는 정치의 프로 중에 프로 아니겠습니까? 뭐 안 해본 게 없으니까요. 총리까지 다 대통령 빼고는 다 했다고 그러죠. 대통령 통상. 빼놓고는 뭐 다 해봤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국민의 마음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냉정하게 평가를 해볼 때 지금 현재 국민들은 윤석열 총장이 가지고 있는 참신함, 어떻게 보면 그 신선함 이런 것만 가지고는 뽑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도자를 선택을 할 때 지금 현재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경제 현실이라든지 생활에 관련된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같이 케어할 수 있는 지도자를 뽑지 단순히 신선하고 참신하다는 이유만으로 뽑지 않을 테니 경륜 그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그런 게 부족한 그 윤석열 총장으로서의 그 특징을 뭐 감안한다면 아주 제일 쉬운 상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한 것 같습니다. 본인과 붙으면 자신 있다. 뭐 이런 뜻으로 읽힙니다. 네, 지금. 그렇습니다. 뭐 이런 인터뷰도 나왔습니다. 오늘. 자, 다음은 사회 분야 기사. 뭐 시간이 많이 안 남았는데요. 좀 속도를 내 보겠습니다. 벨기에 대사부인 폭행 CCTV 공개됐습니다. 옷가게 직원 2명 얼굴 뒤통수 때렸다. 이거 지금 논란이 많이 됐잖아요, 지금요. 이와 관련돼서 그 영상이 있는데 좀 보겠습니다. 좀 화면을 좀 보세요. 누군가 좀 들어오고 있죠?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어느 뭐 가게로 좀 들어가요. 누굴 찾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손을 대는 것 같죠, 지금요? 그리고 따지고 뭐가 있습니다. 그리고 밀치고 여러 가지 있고요. 지금 뭔가 지금 이렇게 때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뭐 이런 상황이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됐었어요. 조대진 변호사. 네. 그런데 지금 외교관의 부인이기 때문에 면책 특권이 있다면서요. 이거 어떻게 처리되는 겁니까, 그럼? 일단 조사는 합니다. 뭐 폭행을 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제 면책 특권이라는 것처럼 외교관의 가족들은 외교관과 같이 책임에서 형사적 책임에서 이제 면책이 되기 때문에 일단 조사는 이루어지지만 책임은 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조금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조금 좀 답답한 모습이 될 수가 지금 있죠. 조사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아직 조사는 받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통보를 했는데 지금 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아직 합니다. 안 받고 있는 거고. 네네. 이게 지난주부터 계속 논란이 됐었죠. 뭐 이런 내용이 공개되고 알려지면서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뭡니까? 뭐 이런 거예요, 지금. 뭔가 서로 뭐 섭섭함, 오해 뭐 이런 게 좀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약간 이런 폭행 장면까지 좀 CCTV에 찍혀서 공개가 됐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건희 컬렉션, 이중섭, 박수근, 김한기 대표작 국립현대미술관으로 간다. 삼성일가 유산 상속 구체적 내용 26일 공개 예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영호 고문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이제 이게 이 납부 기한이 4월 30일입니다. 상속세요. 예, 상속세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낼 것이냐? 그럼 이제 분납을 하겠다고 했고요. 첫 번째 그럼 6분의 1만 내면 되고요. 나머지 5년 동안 이제 분할해서 내는 방법으로. 근데 상속세와 이 미술품이 국립현대미술관으로 가는 거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만약에 미술품이 상속하는 데서 빠지면 전체 상속세에서 줄어듭니다. 아, 이 미술품 가치도 이게 상속을 받게 되는 거니까요. 미술품도. 그냥 이건 기증을 하면 어떻게 상속 재산에서는 제외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속세가 줄어드는 확률이 높죠. 지금은 뭐 많게는 3조까지도 보거든요. 이 전체 뭐 굉장히 이거 뭐 컬렉션이 어마무시하니까.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립현대미술관 뭐 그다음에 이번엔 조금 뭐 다르게 대구 그다음에 전남 도립 그다음에 제주도 각 지방에 있는 이 박물관까지도 다 그 특색에 맞는 작품들을 지금 기증을 하는 부분들이 나오고요. 당초에 지금 26일 날 발표를 한다 그랬는데요. 조금 지금 시간이 지연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27일에서 29일 사이로 며칠 미뤄지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지금 이른바 이건희 컬렉션 13,000여 점이라고 합니다. 미술품이.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게 이제 상속 과정에서 이게 결정이 돼서 이제 미술관으로 갈 수 있다. 지금 뭐 기사들 보니까 좀
취재를 통해서 이렇게 거의 굳어졌다 이렇게 좀 쓰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지금 오늘 소개가 돼 있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 많은 주제 다뤄봤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